악어는 물의 진동을 느낍니다. 눈에만 안 보이면 관심도 없죠. 제가 한번 헤엄을 쳐볼게요. 물을 안 튀기면 관심을 안 보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롭은 지난 수백만 년간 변하지 않은 악어의 본능을 믿었을 뿐입니다. 롭은 악어들이 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아니까요. 자, 이번엔 물을 튀겨보죠. 이렇게 물을 튀기면 파동이 전해지면서 악어의 주의를 끄는 거죠.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오죠? 같이 헤엄치지는 마세요. 고마워요. 동아프리카 강둑에 사는 가젤들은 롭이 습득한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겉으론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악어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암컷이 두려움도 잊은 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군요. 암컷을 따르던 다른 가젤들이 물을 튀기자 악어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악어의 행동에는 설생 본능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수백만 년을 생존해온 비결은 먹이가 있는 곳을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어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을 가장 비밀스런 매복자이자 가장 강력한 사냥꾼으로 만들어준 기계적인 본능을 따릅니다. 오늘날의 악어에 이르는 파충류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조상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룡들보다도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6,500만 년 전 공룡이 모두 멸종했을 때도 살아남아 거북이나 좀 더 먼 친척들인 도마뱀, 뱀들과 함께 최강의 사냥꾼으로 왕성하게 번창했습니다. 오늘날에는 23종의 악어들이 파충류의 세계를 주도하면서 지구 곳곳의 더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악어와 엘리게이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간혹 사냥하는 먹이도 다 다릅니다.
머리 모양도 식사 습관을 결정합니다. 넓은 머리와 턱은 다양한 먹잇감을 섭렵하기에 충분한 힘을 상징하죠. 머리가 좁은 인도 게리얼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악어 중에서 가장 큰 종은 길이 6m 이상이고 다자란 녀석들은 육지에선 비교적 느립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죠. 남아메리카 케이먼은 꽤 민첩합니다.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악어는 모두 빠르고 강력한 수영 선수가 되죠. 물은 악어나 엘리게이터에겐 몸을 숨기는 장소일 뿐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고 먹잇감을 빠르게 덮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거대한 악어들은 바다로 갑니다. 이들은 담수에 길들여진 다른 친척들보다는 바닷물에서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죠. 이들의 비결은 농축된 소금을 입속 분비선을 통해 바다로 다시 내보내되 이때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을 방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악어의 공통점은 뭘까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악어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햇볕입니다. 물속은 악어가 밤을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장소죠. 그러나 육지가 더 따뜻할 때는 아침 일광욕을 즐기러 물 밖으로 나옵니다. 온종일 태양 에너지를 받으며 보내는 것이죠. 악어들이 오랫동안 적게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먹어야 하는 온열 동물들에 비하면 파충류는 태양의 축복을 받은 셈이죠. 이들은 온종일 물속을 들락거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입 안쪽에서 습기를 증발시켜 머리를 식혀주도록 입을 벌리기도 합니다. 열대지방의 햇살은 오전 10시경이 가장 강합니다. 이때가 되면 악어들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들은 오후 4시경에 다시 햇볕을 쪼이러 나올 것입니다. 시간과 온도에 대한 감각과 그 밖의 많은 감각들은 악어들이 세상과 접하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악어의 감각기관들은 거의 머리 부분에 몰려 있는데요. 나름대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끝으로 호흡을 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눈은 시력이 좋고 쌍안경 같은 작용을 해서 먹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먼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입 옆에 비늘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지요. 물속의 진동을 그대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청각기관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진동까지 감지합니다. 따라서 진동이 감지되면 그쪽으로 머리를 틀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악어는 물속에서 머리만 드러내도 잠수함의 잠만경처럼 모든 감각기관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사냥꾼이 먹이에 1m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감각 조절 능력일 것입니다. 다음엔 힘입니다. 악어의 턱은 몸부림치는 200kg의 누도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눈 깜빡할 새에 이루어지지만 잡은 먹이는 어떻게 하죠? 어떤 방식으로 먹이를 먹을까요? 악어가 어떻게 먹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입을 크게 벌린 다음 탁 하고 닫아서 머리를 그대로 흔드는 거죠. 그럼 그대로 찢어집니다. 덩어리가 크지 않으면 그대로 삼키기도 하죠. 더 큰 동물일 경우엔 일단 입으로 먹이를 고정한 다음 몸을 돌리는 거죠. 그럼 웬만한 동물을 다 찢을 수 있습니다. 악어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잡는 데만 명수가 아니라 고기에서 뼈까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죠. 한 번 거나하게 식사를 한 후에는 몸무게가 1톤 정도 나가는 악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1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산 나일 악어는 사자가 먹는 양의 10분의 1만 먹어도 됩니다. 이건 죽음의 구르기라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옆으로 구르는 건데요. 먹이를 먹기 위한 구르기라고 보면 되죠. 자, 이 칠면조를 던져서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잡았어요. 먼저 잡고 흔든 다음에 구릅니다. 이건 먹이를 자르기 위한 거예요. 저놈 힘 좀 보세요. 계속 구르죠. 먹기 위한 구르기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마처럼 거대한 먹잇감을 다루는 데는 필수적인 동작이죠. 한 마리가 먹이를 단단히 물고 있으면 다른 녀석들이 구르며 살을 찢어내는 것이죠. 먹이가 충분한지 서로 싸우지는 않는군요.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보통은 혼자서 다니죠. 먹잇감을 양보하거나 서로 돌봐주진 않아요. 하지만 드물게는 협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 곳에 먹이가 많을 때는 다 같이 가서 먹자는 식이죠. 싸우지 말고요. 먹이가 풍부하니까요. 또 어떤 경우엔 진짜로 서로를 도우면서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년에 한두 번 남아프리카 엔도모에 있는 댐의 문이 열리면 그런 예외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 홍수가 강물을 범람시킵니다. 불어난 물에는 누치 같은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인공 홍수지만 갑자기 물이 불자 일부 물고기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와 산란 장소로 향합니다. 악어들은 강 상류 160km 지점에서 4일 전에 물이 방류됐을 때 이미 홍수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통과해야 하는 병목 지점은 악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지점입니다. 물고기들이 입속으로 뛰어들기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악어들은 이 인공 홍수를 최대한 이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지만 어쩌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자연적인 홍수 때도 이런 행동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놀라운 솜씨로 물고기를 잡고 최고 속도를 낼 때는 라이벌인 뱀들의 속도와 정확성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는 것만 봐도 악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뇌는 작은 편이지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죠. 게다가 강력한 무기까지 갖추어 지능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악어의 이빨은 찌르거나 잡아서 자르거나 뭉개는 역할은 하지만 씹지는 못합니다. 턱을 여는 근육은 비교적 약하지만 커다란 먹잇감을 잡을 때는 강력하게 다칩니다.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먹이를 공격할 때는 목구멍의 밸브가 닫힙니다. 순막이라 불리는 제3의 눈꺼풀은 물속에서 누나를 보호해 줍니다. 이 막은 투명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만 시야가 제한된다는 의미도 되죠. 따라서 물속에서 먹이를 잡을 때는 맛이나 진동 같은 감각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 위에서 사냥할 때는 눈이 보배죠. 머리 위에 높이 달린 눈들은 쌍안경처럼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공은 낮에는 세로로 가늘게 열리지만 저녁이나 밤에는 크게 열립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악어를 찾을 때도 녀석들은 놀라운 야간 시력으로 뒤에서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눈 뒤쪽에는 거울 같은 층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시켜 시력을 2배로 높여주어 악어들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악어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시각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을 이용한 다양한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면 악어가 머리를 쳐들죠. 이건 마치 한 악어가 다른 악어에게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어가 꼬리를 동그랗게 말면 그건 지금은 싸울 기분이 아니니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때론 악어가 일으키는 진동이 아주 멀리까지 전파되기도 해서 사람들은 물 저쪽에 악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악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서로에게 작은 신호라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악어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짝짓기를 할 때는 머리를 쳐드는 것이 중요한 버디랭귀지입니다. 이것은 작은 수컷이나 암컷이 더 큰 수컷에게 굴복한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작은 암컷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수컷과 짝짓기를 벌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녀석이 수컷인 것 같습니다. 녀석은 영역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수컷 인도 게리얼은 좁고 긴 주둥이에 특징적인 혹이 나 있습니다. 암컷은 이런 장식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혹의 크기는 수컷의 우월성을 나타내줍니다. 게리얼은 이것으로 특유의 소리를 낼 수도 있죠. 이런 수컷의 계급장은 높이 과시되곤 합니다. 각 수컷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죠.
게리열의 짝짓기엔 몸집이 문제가 됩니다. 나일 악어들은 턱을 마주치거나 꼬리를 들고 심지어는 거품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월감을 표현합니다. 악어들이 짝짓기하는 소리가 제일 요란스럽게 들리는 곳은 플로리다의 습지입니다. 짝짓기 시즌이 되면 미국 엘리게이터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부풀어 오른 몸을 떨어댑니다. 탐험가들에겐 오싹한 경험이죠. 물속에서 내는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전파됩니다. 이들의 몸짓과 소리는 영역 내에서의 우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혹 소리로 안 될 때는 라이벌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폭력적이고 치명적이죠. 승리자가 나타납니다. 녀석은 자신의 뜻대로 도전자를 물리쳐 영역 밖으로 몰아냅니다. 작은 암컷 엘리게이터가 수컷을 유혹합니다. 한 마리의 수컷은 여러 암컷과 짝짓기를 하죠. 힘이 없는 수컷은 영역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악어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선 문제가 더 심각해서 수백만 년 전 이 강에는 악어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사람들뿐입니다. 강은 인도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더욱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를 강물에 버릴 정도입니다. 악어들이 살만한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 있던 악어들은 오래전에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악어를 죽인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악어들이 먹는 물고기들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인도 늪지의 악어인 인도 악어는 분명 물고기를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수달처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먹는 동물들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어들은 물고기의 숫자를 보존하는 데 오히려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악어들을 멸종 직전까지 사냥했습니다. 마드라스의 악어 제방은 악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야생으로 돌려보낼 건강한 악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악어를 꺼린다는 것이죠. 여전히 악어를 두려워하고 식량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롬 휘테커와 그의 아들은 수천 마리의 악어 새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야생 악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일이죠. 전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인도의 악어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당시에도 아주 상태가 심각했어요. 특히 바다에 사는 염수 악어들이 거의 멸종 단계였죠.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들을 한 장소에 모아 제대로 번식을 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죠. 여기저기서 아가들을 모아보니 다 큰 놈들 12마리, 새끼가 50마리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5,000마리 정도로 불어났죠. 1차로 약 1,000마리 정도를 자연복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악어 제방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TV나 라디오, 잡지를 통해서도 꾸준히 홍보한 덕분에 악어 보존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코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들도 지구상에서 꼭 필요한 동물들의 하나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마드라스를 뜨거운 한낮에 방문해 보면 야생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인도 악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악어들이 낳은 알은 이 지역의 왕 도마뱀들이 양껏 먹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악어 제방을 나가면 인도의 강과 호수의 건강한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요 사냥꾼이자 청소부로 악어들은 반드시 생태계에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부에게 설명하긴 좀 어려운 문제지만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을 잡아주는 이로운 동물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더군요. 고기를 많이 잡는데 꼭 필요한 동물이라고요. 인도 악어들은 너무 잘 자라서 그 숫자를 조절하느라 애를 먹는 한편 바다에 사는 염수 악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인도에서도 가장 큰 악어 중 하나인 조스인데 암컷들에겐 몹시 거칠게 굽니다. 조스는 제일 큰 악어입니다. 4.5m나 되니까 인도에서 잡힌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이죠. 늘 혼자 다니곤 했는데 암컷을 붙여서 새끼를 낳게 하고 싶었어요. 인도에서 제일 큰 악어의 유전자를 가진 새끼를요. 벌써 2번이나 시도했는데 처음엔 암컷을 아주 심하게 다루더군요.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물 밖으로 팽개쳐졌으니까요. 2.7m 정도 되는 암컷을요. 그 다음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못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문제는 녀석의 체구에 맞는 크기의 암컷을 찾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조스와 짝이들 암컷을 찾을 거예요. 여긴 여러 종이 있으니 맞는 짝이 어딘가에 꼭 있겠죠. 조스는 오랫동안 혼자 있었으니까 우선 암컷의 존재에 적응을 해야 돼요. 냄새에 익숙해지고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새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북부 호주 연안과 강은 염소 악어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암컷은 짝짓기를 끝내고 곧 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암컷은 이미 둥지를 만들었죠. 열과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나뭇가지와 잎을 쌓은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큐베이터인 셈이죠. 이곳의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밤이 올 때까지는 알을 파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암컷들의 둥지를 지켜주는 것이죠. 암컷은 거의 가사 상태에서 알을 낳습니다. 로프리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죠. 잘 잤니? 이렇게 일찍 만나기도 처음이구나. 벌써 일주일째 이 둥지를 지켜보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악어는 알을 낳을 때 가사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까이 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대기로 몸을 건드려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자, 조금 움직이죠. 알을 낳는 거예요. 양 다리를 이렇게 엉거주춤 들고 바닥 작은 구멍에 알을 낳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아주 신기한데요? 막 하나 떨어졌어요. 와우, 구멍이 꽤 깊은데요? 여기 있어요. 이런 장면을 찍은 건 처음이에요. 막 낳은 악어알을 찍는 거요. 전 24년을 악어와 생활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겁니다. 정말 흥분이 되네요. 암컷이 왜 가사 상태에서 알을 낳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컷은 약 40개에서 60개 사이의 알을 낳을 것입니다. 깊은 둥지 속에 온도가 높으면 수컷이 부화합니다. 암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흙으로 덮고 지켜볼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악어는 아주 다른 종류의 둥지를 만듭니다. 이 암컷은 강에서 50m 정도 떨어진 모래 속에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덮은 모래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동시에 알을 다 말려버릴 정도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알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암컷은 알을 모래로 단단히 덮고 이따금 몸을 식히러 강으로 가는 것 외엔 90일간 먹지도 않고 둥지를 지킬 것입니다. 알들은 왕도마뱀이나 몽구수 같은 도둑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몽구수는 악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미가 가까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둥지는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어미가 잠시 몸을 식히러 강으로 갔기 때문이죠. 알들은 거의 부화할 참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엘리게이터의 어미는 멀리서 알이 부화하는 소리를 듣고 둥지로 달려옵니다. 알 속에서 우는 소리와 막 알을 깨고 나오는 소리는 어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둥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갑니다. 알들이 흙과 풀더미에 깊이 묻혀 있어서 막 부화한 녀석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어미라도 새끼들을 찾아낼 때는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어미가 다음에 취할 본능적인 동작은 새끼들을 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어미는 거대한 입속에 새끼들을 넣고 안전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어미가 바쁜 동안 다른 녀석들도 외가리와 해오라기,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지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속에만 들어가면 무리가 함께 안전합니다. 수초들 속을 돌아다니며 계속 서로를 불러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어미는 주변을 맴돌면서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새끼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먹이까지 찾아주진 않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겠죠. 새끼 100마리 중 한 마리만 큰 악어로 자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엘리게이터와 나일 악어들에겐 정글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미의 강력한 턱은 누를 잡아 찢을 정도지만 어린 새끼들을 이빨로 건사할 때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미의 안전한 입속에서 새끼들은 물까지 탈 없이 갑니다. 이 녀석들은 운이 좋았죠. 배고픈 왕 도마뱀이 어미가 없는 둥지를 공격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왕 도마뱀들은 아무리 어려도 이런 정도는 쉽사리 해치웁니다. 물고기와 조류, 파충류와 포유류가 모두 악어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베네수엘라의 어린 케이먼들이 케이먼 타가소에 모여 있습니다. 한 연못에 너무 먹이가 많아 사냥꾼들이 혼동되는 모양입니다. 단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 마리의 새끼들을 돌보는 것이죠. 마치 모든 악어 새끼들을 돌보는 보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린 악어들은 동족들끼리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악어는 어릴 때는 어른 악어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살이 넘으면서 표적이 되고 말았죠. 악어는 너댓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을 동족이 아닌 단순한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큰 악어들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먹잇감으로 크기가 딱 맞아서 공격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안 합니다. 악어는 12살이 넘으면 더욱 빨리 자랍니다. 1년 새에 수컷은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암컷을 찾아 짝짓기를 하죠. 이제 악어는 최고의 사냥꾼으로 군림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바로 인간입니다. 악어들은 인류가 나타나기 전 수백만 년을 이미 살아왔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원한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먹잇감과 마찬가지로 보일 뿐이죠. 어른도 악어에겐 쉬운 표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악어의 공격을 받는 경우는 악어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악어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사는 물이나 지역에 함께 살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악어가 사는 곳까지 사람들이 침범했으니까요. 인간과 악어의 먹이 쟁탈전이죠. 호주에서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물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수많은 경고판과 표지판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한순간만 방심하면 당신도 악어들에게 그들의 영역에 들어온 먹잇감으로 보일 것이고 어쩌면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악어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숨을 쉬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1시간 이상을 잠복할 수 있어요. 전 최후의 웨이터란 별명까지 붙여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긴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겨우 이 정도죠. 하지만 이 안에는 길이 4m, 몸무게 400kg가 넘는 녀석이 숨어 있어요. 자, 물을 한번 튀겨볼게요. 왁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악어들의 서식지에서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사냥한 것은 악어들의 원시적인 난폭함 때문이었을까요?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염소 악어들이 1970년대에 거의 멸종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다릅니다. 악어 농장은 점점 큰 사업이 되고 있죠. 허가를 받아 악어들을 울타리 속에서 기르는 이곳 농부들은 관광 사업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들은 호주의 야생 악어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합법적으로 악어알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야생 악어들을 보호하고 보존함으로써 악어의 둥지에서 거두는 알들은 새로운 악어 농장에 팔릴 것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수백만 년을 이어온 악어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악어를 격리시키거나 국립공원 같은 데서 따로 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어의 생존 여부는 순전히 악어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일단 악어가 자생 능력을 가지면 자연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겁니다. 악어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잔인한 살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악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능력이 많아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놀라운 능력이나 스피드, 호기심, 그리고 그 어떤 동물보다 강한 생존 본능이죠. 악어의 미래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적은 악어들이 아주 본능적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2억 4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아온 녀석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죠. 미래는 밝아요.